안녕하세요. 이코노 클립입니다. 오늘은 세 가지 중요한 경제 뉴스를 준비했는데요. 버려지던 냉장고에서 히토류라는 보물을 캐낸다는 소식, 미국이 이란을 경제적으로 완전히 고립시키겠다며 역대급 제재를 발표한 이야기, 그리고 다가오는 추석을 앞두고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민생안정 대책을 내놓은 소식까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여러분 집에 오래된 에어컨이나 냉장고 있으시죠? 보통 이런 가전제품 수명이 다하면 폐가전으로 버려지잖아요. 그런데 이 버려지는 가전제품 안에 아주 귀한 광물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바로 히토류 연구자석인데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8월 27일에 경기도 용인 수도권자원순환센터에서 LG전자 그리고 이순환급 어넌스와 함께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폐에어컨과 냉장고에서 히토류 연구자석을 분리해서 회수하는 시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는 건데요. 여기서 히토류가 뭔지부터 짚어볼게요. 히토류는 말 그대로 희귀한 흙이라는 뜻인데 너디뮴이나 디스프로슘 같은 원소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전기차 모터, 풍력 발전기, 스마트폰, 미사일 유도 장치까지 첨단 산업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소재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전기차 한 대에 들어가는 히토류 연구자석이 약 1에서 2kg 정도인데요.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히토류 수요도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구조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전 세계 히토류 생산의 약 60%, 가공의 약 90%를 중국이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최근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서 중국이 실제로 히토류 수출 통제 카드를 꺼내 들었잖아요. 중국이 수출을 제한하겠다고 하면 전 세계 공급망이 흔들리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최근에 미국, 유럽, 일본 할 것 없이 히토류 자원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도 이번에 발상을 전환한 겁니다. 새로 광산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주변에 있는 폐가전에서 히토류를 캐내자는 거죠. 이걸 도시 광산이라고 부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 살펴보면요. 에어컨이나 냉장고 안에는 냉매 압축기라는 부품이 있어요. 이 압축기 안에 있는 회전체, 쉽게 말해서 모터의 핵심 부품인데 여기에 히토류 연구자석이 약 120g 들어있습니다. 120g이면 적어 보일 수 있는데 이게 고순도 히토류 원료라서 무게 대비 가치가 상당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 자석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력이 너무 강해서 수작업으로는 분리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구리만 골라내고 나머지는 회전체째로 고철로 넘겨버렸던 겁니다. 비유를 하자면 금이 박힌 돌덩이를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고 있었던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이번 시범 사업에서는 LG전자가 자체 개발한 설비를 활용합니다. 기존에는 고열로 자석을 분리하는 방식이었는데 이번에는 고온 공정 없이 자력을 제거한 뒤 연구자석을 분리하는 기술을 쓴다고 해요. 에너지도 적게 들고 열로 인한 자석 변형이나 품질 저하도 최소화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 인공지능 기술까지 접목됩니다. 비전 AI가 폐컴프레서의 크기와 형태를 이미지로 분석해서 내부 연구자석의 위치를 정밀하게 파악한 다음에 최적의 분리 공정을 적용하는 방식이에요. 사람이 눈으로 일일이 확인하던 걸 AI가 대신하니까 속도와 정확도가 모두 올라가는 거죠. 시범 사업 기간은 2026년 8월부터 2027년 8월까지 1년간 진행되는데요. 연간 에어컨과 냉장고 약 4만 대에서 히토류 연구자석 약 1,600kg을 회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국으로 확대되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우리나라에서 매년 발생하는 폐가전이 약 300만 대거든요. 같은 방식을 적용하면 최대 120톤의 폐연구자석을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금한승 기후부 제1차관도 폐자원 내 핵심 광물의 순환 공급망 구축을 위해 회수와 재활용 체계를 확대하고 제도 개선과 기술 개발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시범 사업 결과를 토대로 재활용 기준도 개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당장 체감하기는 어렵지만 장기적으로는 전기차나 가전제품의 핵심 부품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중국 의존도를 낮추면 공급망 리스크에도 대비할 수 있고요. 환경적으로도 폐가전을 그냥 매립하거나 단순 소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치 있는 방법이잖아요. 일본은 이미 2010년대부터 도시 광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는데요. 2020년 도쿄올림픽 메달도 실제로 폐가전에서 회수한 금과 은, 동으로 만들었을 정도예요. 우리도 이제 본격적으로 뛰어든 만큼 버리던 걸 자원으로 바꾸는 이 발상의 전환이 어디까지 확대될지 주목해볼 만합니다. 두 번째 뉴스는 국제 경제인데요. 한국 경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큰 이슈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8월 24일에 경제적 배제 작전, 영어로 오퍼레이션 이코노믹 아웃캐스트라는 이름의 대일한 제재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름부터가 강렬하죠. 경제적으로 완전히 왕따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번 제재가 기존과 뭐가 다르냐? 그동안도 미국은 이란에 제재를 해왔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차원이 다릅니다. 재무장관 베선트는 이걸 이란의 모든 마지막 선택권을 붕괴시키기 위한 지속적 캠페인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냥 압박이 아니라 아예 경제적 생명줄 자체를 끊겠다는 선언인 거죠. 백악관에서도 이란 정권의 완전한 고립이라는 제목으로 공식 성명을 냈는데요. 이란과 어떤 경제 협력에도 관여하는 자들은 미국 권력의 전 범위에 노출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구체적으로 5개 핵심 분야가 제재 대상입니다. 첫째, 디지털 자산, 둘째, 기술, 셋째, 금, 넷째, 항공, 다섯째, 해운입니다. 이란이 제재를 우회하기 위해 쓰던 거의 모든 통로를 막겠다는 의미예요. 특히 암호화폐 같은 디지털 자산까지 포함시킨 건 이란이 제재 회피 수단으로 가상자산을 활용해왔다는 미국 측 판단이 반영된 거죠. 여기에 더해서 이란의 핵과 미사일 기술 확보, 사이버 작전, 원유 수익 창출을 지원한 개인과 단체, 선박 등 60개 이상을 신규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란과 직접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이나 금융기관까지도 처벌 대상으로 삼겠다고 했어요. 이게 바로 세컨더리 제재인데 쉽게 말하면 이란이랑 거래하면 미국이랑도 거래 못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걸 좀 쉬운 비유로 풀어볼게요. 학교에서 한 학생을 따돌리려는데 그 학생과 말을 섞는 다른 학생까지 같이 따돌리겠다는 것과 비슷한 구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과 거래하던 중국이나 인도 같은 나라의 기업들도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이란 측 반응도 봐야 하는데요. 이란 협상단을 이끄는 갈리바프 의회 의장은 이번 발표를 허세라고 일축했습니다. 이란의 무역 상대국들이 미국의 발언을 유의미하게 보지 않는다고 주장한 건데요. 하지만 실제로 국제 금융시장과 원유 시장에서의 파장은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한국과 무슨 상관이냐? 사실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한국은 원유의 약 70%, 액화천연가스의 약 20%를 중동에서 수입하고 있거든요. 직접적으로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고 있지는 않지만 중동 지역 전체의 지정학적 긴장이 높아지면 유가가 올라가고 그러면 우리나라 에너지 수입 비용이 직접적으로 증가하는 구조인 거죠. 특히 호르무즈 해협이 중요합니다.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상당 부분이 이 해협을 통과하는데 이 중 약 80%가 한국, 일본, 중국, 대만으로 향해요. 만약 이란이 보복 조치로 호르무즈 해협 운항을 방해하거나 봉쇄한다면 유가 급등은 물론이고 운임료까지 치솟으면서 기업 비용이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이미 올해 초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본토 타격 이후로 중동 리스크가 계속 쌓여왔는데요. 이번 경제적 배제 작전이 긴장을 더 고조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의 대중동 수출도 지난해 204억 달러로 5년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어서 이 지역의 불안정은 수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 당장 휘발유 가격이 오를 수 있고 물류비 상승으로 공산품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다변화와 비축유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이에요. 앞으로 국제유가 흐름과 함께 중동 정세를 예의주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뉴스는 우리 생활에 가장 직접적으로 와닿는 소식입니다. 추석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명절마다 장바구니 물가 걱정되시죠? 정부가 이번에 역대 최대 규모의 민생 안정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8월 2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 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를 주재해치는데요. 구 부총리는 민생이 우리 경제의 가장 핵심이라며 금리와 물가 부담에 대응해 취약계층 지원과 민생 안정에 정책 역량을 총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추석 장바구니 물가 안정 대책부터 볼게요. 해양수산부가 8월 24일부터 9월 27일까지 정부 비축 수산물 2만 톤을 시장에 풀기로 했습니다. 이 규모가 역대 최대인데요. 품목별로 보면 명태반 5,700톤, 고등어 1,500톤, 오징어 1,700톤, 갈치 800톤, 조기 200톤, 마른 멸치 100톤입니다. 소비자들은 시중 가격보다 최대 40%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고 해요. 쉽게 말해서 마트에서 10,000원짜리 고등어를 6,000원에 살 수 있는 거죠. 과일 쪽도 좋은 소식이 있어요. 올해 사과와 배 생산량이 전년보다 늘어날 전망이라서 추석 수요에 맞춰 지정 출하 물량과 할인 선물 세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사과값 때문에 말이 많았잖아요. 금사과라는 말까지 나왔었는데 올해는 그래도 좀 나아질 것 같습니다. 가공식품 쪽에서도 파격적인 할인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라면, 즉석식품, 빙과류 등 무려 3,838, 개 품목에 대해 최대 57%까지 할인합니다. 거의 반값 수준이에요. 여름 휴가에 이어 추석 장바구니 부담까지 확 줄여주겠다는 취지인 거죠. 그런데 추석 대책이 장바구니 물가만 있는 게 아닙니다. 명절 자금 지원도 역대 최대 규모로 나왔는데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추석 전에 앞당겨 지급합니다. 보통 9월 말이나 10월에 나오던 건데 명절 전에 미리 주겠다는 거예요. 가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는 의도죠. 여기에 휴가비 지원과 교통비 경감 등 관광과 소비 활성화 대책도 함께 추진됩니다. 취약 차주 지원 대책도 눈에 띕니다. 코로나19 시기에 받은 금융 지원을 아직 상환하지 못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채무 조정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금융권과 공공기관이 보유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무담보 채권 중에서 2023년 6월 이전에 연체가 발생해서 지금까지 계속 연체 상태인 장기 연체 채권이 대상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코로나 때 긴급하게 대출을 받았는데 경기가 회복되지 않으면서 빚더미에 앉은 자영업자들이 아직도 많거든요. 3년 넘게 연체 상태라는 건 정상적인 경제 활동으로는 갚기 어렵다는 뜻이잖아요. 이런 분들의 부채 부담을 줄여서 재기의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배경을 좀 더 설명하자면 지금 한국 경제가 좀 독특한 상황에 놓여 있어요. 반도체 수출 호조 덕분에 전체 경제 성장률은 2.9%로 괜찮게 나오고 있지만 일반 시민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좋지 않은 거죠. 이걸 경제학에서는 체감 경기 괴리라고 하는데요.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8%로 전망되는데 국제 유가나 환율 변동까지 겹치면서 체감 물가는 더 높게 느껴지는 거예요. 월급은 0.8%밖에 안 올랐는데 물건 값은 훨씬 많이 오른 느낌이라 서민 경제가 팍팍한 상황인 겁니다. 한국은행도 하반기에 기준금리를 2차례, 총 50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 대출이자 부담도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구 부총리는 8월 물가 상방 압력이 높다면서 범부처 물가 안정 노력을 강화하겠다고도 했는데요. 이런 대책들이 실제로 얼마나 체감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적어도 추석 장바구니 앞에서 한숨을 조금은 덜 쉬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오늘 3가지 뉴스를 정리해보면 공통된 키워드가 있어요. 바로 자원과 비용입니다. 폐가전에서 히토류를 캐내는 건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자는 이야기이고 미국의 이란 제재는 에너지 자원의 흐름을 좌우하는 지정학적 변수이며 추석 민생 대책은 생활비라는 가장 기본적인 비용 부담을 줄이자는 정책입니다. 자원을 어떻게 확보하고 비용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경제의 핵심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하루였습니다. 이코노클립, 오늘도 경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